교수님도 운전을 하시면서 빡치는 경험들도 좀 더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운전을 하면서 인간들의 분노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렇죠. 맞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려면 운전하는 걸 한번 봐라. 이렇게 아, 운전할 때 사람과 운전하지 않을 때 사람이 되게 다를 수 있고 빡치는 운전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 사람이 그런 운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라는 것이 좀 기본 전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출근길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갔다가 교통체증을 경험하는 교통과 관련된 에피소드들 모두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과연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교통체증은 사라지게 될까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의 김동규 교수님을 모시고 교통체증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설환경도시공학부에서 사람과 교통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이 역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사람들이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원래는 좀 맹신을 했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상황을 잘 모르는데 얘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꾸 기대를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더 실망스럽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적 경로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표적인 말은 아마 빠른 길일 것 같아요. 이 빠른 길이라는 건 결국은 차가 없어야 빠르거든요. 차가 없어야 빠른데 차가 없는 길에 대해서 이 길이 빠릅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차가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의 길 혹은 다른 길이 더 빠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서 병목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 또 얘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그걸 알려줘서 분산을 다시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내비게이션이 그걸 업데이트하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고 일시에 같이 진입을 해서 정체가 생기는 게 더 빠른 건가요, 그러면? 일시에 진입을 해서 정체가 생기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거 말고도 사람들이 최적 경로라고 안내받는 길들을 보면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이 신호가 없이 쭉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인데, 그런 도로들을 가려고 하면 램프와 같은 병목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병목 구간에서 발생하는 지체는 교통량이 조금만 늘어도 되게 많이 시간이 지연되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빨리 가는 길이지만 전체의 시스템으로 보면 통행 시간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각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했는데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통공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선택,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도구로도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존 내시라는 분이 내시 균형 이론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최선이라는 게 전체 시스템에서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론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최선 선택을 했는데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교통 신호가 됐든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이 깔리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호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들 혹은 보행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보행권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쏠릴 때 혹은 통행량이 많아지면 혼잡해지는 그런 구간들로서 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통행료 같은 것들을 부과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외부에서의 개입 전략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어 두려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택시기사님들 보면 내비게이션 머리 꼭대기에 서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경험적으로 얘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끔은 덜 최적인 경로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생겨가지고. 말씀하신 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에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좋은 길을 안내하고 있지만 모든 구간의 정보들을 다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회사들은 대부분 자동차에서 얻어지거나 모바일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통해서 현재 여기가 어느 정도의 통행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차들이 다니고 있지 않은 도로라면, 또 심지어는 그런 차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잠깐 서 있다면 잘못된 정보를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잘 모르는 새길들에 대한 정보는 개인 정보가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개입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신호 운영 전략이라든가 경로 안내라든가 아니면 요금 전략 같은 걸 써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혼잡을 좀 완화시키는 이러한 방안들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시간이 지나면 기술도 좋아지고 연구들도 발전했으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일어났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만큼의 뭔가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네, 뭐 너무 정확한 얘기이시고요. 혹자들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혹시 교통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할 일이 없을까봐 해결 안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하고 있긴 한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나 학교를 갔다가 그냥 집에 왔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매력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하루에 통행 횟수가 막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들과 도로에서 차지하는 혹은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혼잡이 덜 완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용차에 대한 이용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을 원래는 저처럼 집에 한 대만 있으면 대중교통을 타던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집에서 2대, 3대 이러면서 더 많이 타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사람들의 이동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되어서 그걸 연구를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수집을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를 데이터로 보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과제 같은 걸 수행을 해서 과제 데이터들을 얻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고 학술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를 제거한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CTV 데이터라든가 교통카드 데이터라든가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내비게이션 데이터라든가 또 GPS 데이터 같은 것도 있고요. 얘네들을 같이 합성하고 또 비어있는 곳들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통해서 더 완결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교통신호, 요금 정책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제한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시뮬레이션을 이건 해봐야 이게 뭐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그렇죠. 다른 분야 같은 걸 보면 건축물 같은 걸 좀 작게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거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 실험해보는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교통이라는 건 사람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사람을 작게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가상의 공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신호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봤다 저렇게 바꿔봤다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컴퓨터라는 가상 공간에서 하나의 실험실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트윈이랑 맞습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좀 일반적인 시뮬레이션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실과 똑같이 맞춰준 그 시점에서는 똑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얘네들이 따로 놀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디지털 트윈은 처음을 맞춰놓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도 현실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계속 현실과 같이 평행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지만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효과가 뭐야? 효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교수님이 그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수행하신 연구 중에 실증적으로 교통체증을 줄였다던가 이런 결과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발주를 해서 수행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에서는 저희 서울대학교의 시흥 캠퍼스 앞에 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이 다니면서 어떻게 혼잡이 완화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센서를 설치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정보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본 결과로 따르면 센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만들었을 때 정확도가 한 85% 정도까지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이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대기행렬의 길이들을 경로를 잘 안내하고 방향들에 대해서 차로를 어디를 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 15%까지 줄이는 실증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내쉬 균형 얘기를 하면서 인간들이 내리는 선택의 총합으로서 인간들이 영향을 받았던 건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개념은 단계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인간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내리는 의사결정의 가짓수가 엄청 줄어들 텐데, 그것의 결과는 또 결국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바뀐다는 것은 교통공학에서 꽤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려나 싶어서요. 네, 뭐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흐름이 기존에는 오토노머스 비클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차들이 다 알아서 의사결정을 모든 걸 하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가 발표를 한 Full Self Driving이라는 FSD라는 개념은 차가 모든 걸 결정한다기보다는 차가 중심이 돼서 운전을 하지만 운전자는 옆에서 계속 감독을 하고 또 필요한 상황에는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차량이 대체를 한다라기보다는 사람과 차가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편리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추가로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완벽한 객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운전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이 개발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자율주행 차의 어떤 모듈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시스템으로 묶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인프라가 어떻게 잘 보완할 수 있을까가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이젠 차들끼리도 좀 상호작용, 그들끼리도 대화를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차들끼리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해서 전체 교통의 실시간 흐름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Connected Vehicle이라고 줄여서 CV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Autonomous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CAV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V와 CAV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 많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차량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단말기들이 부착을 하고 또 주변에 인프라에서 그런 정보들을 같이 주고받는 CAV와 인프라까지 소통이 되는 이른바 V2X라는 개념으로 모든 게 연결이 된다면 아마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혼잡이 줄어들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실예로 한번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여기서 좌회전을 좀 이따 하려고 가장 중앙선에 가까운 1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막히고 있어요. 옆 차로는 막 뚫려 있고. 근데 과연 얘가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쭉 늘어서서 막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차량들 때문에 막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앞쪽에 있는 정보들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먼저 지나가는 차량들이 네가 서 있는 차로는 이번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줄이니까 빠져나와서 바로 가, 그래도 돼 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줄 수 있고, 또 만일 다음 교차로나 아니면 좌회전을 했던 앞쪽에 있는 차량들이 그 정보를 받아서 좌회전 여기서 하지 말고 쭉 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게 더 빨라, 이런 정보들을 알려준다면 훨씬 더 차량들의 혼잡을 잘 배분해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귀성길 정체를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경부고속도로가 쫙 이렇게 있으면 부산에 도착한 애가 서울에 있는 애한테 얘기를 해주면 부산과 서울에 있는 모든 차들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부산에 있는 차량이 경험한 정보는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경험할 정보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N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이미 시간 차이가 나니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얼마나 또 잘하는가,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지금 같이 출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이 잘 모여져서 차들이 서로 잘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마치 차들이 기차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몸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차가 브레이크 늦게 밟고 다시 또 가속해서 생기는 이른바 유령정체라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구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차량들에 대해서 그러한 커넥티드 기능들이 다 부여가 되거나 자율주행 기능들이 다 부여가 되기에는 정부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제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거를 믿지 않고 직접 운전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100%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어떤 교통 규칙 내지는 인프라 같은 것들도 더 효율적이거나 더 바뀌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10%만 자율주행차냐, 30%만 자율주행차냐, 50%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량도 다를 것이고 어떤 순간에 임계점을 탁 넘어서 교통 시스템 자체가 한번 엎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의 디지털 트윈이나 시뮬레이션에서 자율주행차들의 시장 진입률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효과들이 달라지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한 10% 정도에서는 이 10%의 차량들은 다른 90%의 사람 운전자들의 흐름에 맞춰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더 조심해야 돼서 더 혼잡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그렇죠. 하니까. 예. 하지만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량들 간에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안내해주고 또 한꺼번에 같이 이동함으로써 신호 같은 것들을 걸리는 걸 피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거치게 되면 점점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는 어렵고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의 핵심은 100%가 되었을 때의 효과 혹은 50%가 되었을 때의 효과보다는 어떻게 하면 10%로 20%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30%로 어떻게 하면 50%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인프라는, 시스템은, 신호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제공되어야 할까? 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과 교통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하면 사실 도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로나 인프라도 활용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율이 좀 낮다면 아마 일반 사람 운전자에게 맞춰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효율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필요했던 4차로가 아니라 2차로만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간들이 남을 수도 있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차가 같이 운전하는 이런 상황들이 먼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아마 인프라에 대한 변화들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더 크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것들은 아마도 주차장에 대한 효율화가 먼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차가 정말 많은 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율주행과 주차장은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개인 승용차의 측면에서 봤어도 사실은 내가 우리 집 앞에 세우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편하니까. 근데 우리 집 앞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걸 불법 주차하고 이중 주차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자율주행이 바로 가까운 주차장과 우리 집까지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해서 학습한 그 길에 대해서 운전하는 것들을 대체해 준다면 주차 공간들이 훨씬 더 넓게 퍼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차에 대한 혼잡이나 그 용량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문 열기 전에 10분 거리에 차가 있는데 야 와라 이렇게 하고 나는 뭐 양치하고 물 좀 먹고 내려가면 딱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시동까지 걸어놓고. 그렇다면 사실 우리 집 주차장에 꼭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나아가서는 얘네들이 다 학습을 해가지고 저기에서 혼잡이 발생하는 것 같아. 30분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내가 먼저 10분 먼저 준비할 테니까 너도 일어나서 빨리 양치질해 라는 정보까지를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해지고 편리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방문할 일이 있어서 웨이모를 처음 타봤거든요. 네. 어떤 차가 갑자기 막 멈춰 있을 때 그걸 딱 우회해서 가고 이런 판단을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속도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교통 환경에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그게 더 가능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 기술적으로는 사실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이게 어느 만큼의 안전도를 담보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 차만 믿고 차가 정말 주변을 잘 살피고 운전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만 100% 담보를 해주기를 기다린다면 저는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차량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상호작용들을 잘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시기는 더 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보 시스템과 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러니까 안전성 차원에서도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겠네요.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95%에서 96%로 올리는 데에는 그리고 98%, 99%까지 만드는 데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고 비용이 들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기술들을 90% 정도의 기술들로 결합을 시켜주면 이거의 안전도를 훨씬 더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량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스템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개발이 돼서 얘네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마도 그 시대는 훨씬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조금 외람된 질문을 드려보면 더 많은 공유 데이터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고 인프라랑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게 좀 자명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뭐 희생을 해야 되거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줘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들이 같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쓰이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만 다 쓴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훨씬 적을 겁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분야는 데이터들을 실제 그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데이터 같은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더 현실적이면서도 또 안전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교수님 좀 가볍게 드리는 질문인데 교수님도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인간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그 연구를 하시면서 인간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서 인간 참 재밌군 약간 이런 포인트들도 좀 있으신지. 교통공학의 본질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이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가려고 하는지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에 도착한 사람이 왜 왔을지 라는 것들을 읽어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읽는 거에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원래는 출퇴근 시에 혼잡이 되게 컸는데 이제는 혼잡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약간 그 동남아시아 스콜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한국도 사실은 이제 스콜처럼 이렇게 비가 확 왔다가 확 풀리는 것처럼 한 2, 3개월 기간 동안 어떤 지역에 확 몰렸다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에 대한 사람의 마음, 그들은 과연 거기엔 왜 갔을까 라는 것들을 좀 읽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또 교수님도 운전을 하시면서 빡치는 경험들도 좀 더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운전을 하면서 인간들의 분노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렇죠. 맞습니다. 혹자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이성 친구를 사귀려면 운전하는 걸 한번 봐라. 이렇게 운전할 때 사람과 운전하지 않을 때 사람이 되게 다를 수 있고 또 그 운전이라는 자신이 의사결정하는 환경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자극을 했을 때 반응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운전자들의 자극에 따른 반응을 연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제 Naturalistic Driving Study라 그래서 드론이나 위성을 통해서 위에서 찍은 차량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면 차로 변경을 할 때 들어가는 각도가 어떤지, 그리고 차로 변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 네. 그리고 그런 차량들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빡치는 운전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 사람이 그런 운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떤 교통에 얽힌 이야기들을 많이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봤고 자동차나 대중교통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인공지능 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도로의 풍경도 조금 달라졌을 텐데 여기서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도로, 어떤 이 교통 상황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예측 내지는 희망 이런 것들 일단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샤로잡다라는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프로를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질문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근데 거죠. 사실 요새 같은 불확정성의 시대에서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진짜 감도 안 오고 10년 뒤에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일단 서울은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자율주행이 빨리 정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니게 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아예 차가 막히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예측 가능한 서비스. 여기에서 언제쯤 출발해서 어디를 들렀다 어디를 갈 수 있겠네라는 것들을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차이가 줄어드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체감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실제 도로의 폭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10년 뒤를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제도나 법규나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던 사람들의 문화와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 변화가 기술의 변화만큼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없는 서비스들,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어떤 개인 비서 서비스 같은 것들은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그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격차, 불균형 이런 것들이 서울 내부에서도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도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통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라는 것이 좀 기본 전제일까요? 이기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나의 행위를 통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달성할 것이다 라는 거에 관점으로 보면 이기적이죠. 다만 교통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를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지체를 잘 고려하지는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동체의 지향의 목표에 대한 설득,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 추진, 그리고 필요한 보상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선의를 통해서 함께 공동 목표를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순진한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지금까지 건설환경도시공학부의 김동규 교수님과 함께 교통 체증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고,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교통환경, 도로, 대중교통 이것들은 또 얼마나 변해 있을지 그런 게 기대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